민주당은 다음 주 가짜뉴스 근절법인 정보통신망법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대법원의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추진에 민주당은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내란재판부법을 계획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튀르키예를 공식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쿠르툴무시 의장과 만나 방위산업과 원자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치권 이슈에 대해 정당의 입인 대변인에게 직접 들어보는 여야 스피커. 다음 주 내란재판부 본회의 처리와 통일교 특검법 발의를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여야 입장과 대응 계획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 유포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다음 주 월요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언론과 사법개혁에 나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국민의힘이 부딪히면서 다음 주 본회의에서도 필리버스터와 표결 처리가 반복될 전망입니다. 김희연 기자입니다. 다음 주 본회의에 상정될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여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내란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실질적 처벌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받은 조지호 경찰청장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청사는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고 사법개혁을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외환 전담 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사법개혁안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차질 없이 처리 통과시킬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은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꾸려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계속하겠다는 정치 공작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헌법의 근간은 상권 분립이고 정치권이 사법부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정략적 꼼수로 사법부를 흔들 생각을 버리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2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가짜뉴스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과도한 규제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 모두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로 맞설 예정입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22일 상정돼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23일 표결이 이루어지고 이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상정되면 또다시 필리버스터를 거쳐 24일 표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뒷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고위원 보궐선거와 지방선거 준비 작업에도 본격적으로 돌입했는데 정청래 대표는 선거가 끝난 이후 지난번에 무산된 1인 1표제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대안으로 제시한 내란 전담 재판부 예규 제정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내란 청산의 회방만 놓다가 조희대 사법부가 뒤늦게 대안으로 제시한 이번 조치는 국민 기만이자 국민 우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시행령보다 낮은 단계인 대법원 예규의 한계도 지적했습니다. 예규는 바람 불면 꺼지는 촛불과도 같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분 내키면 예규를 마음대로 만들듯이 변심하면 언제든지 없앨 수 있는 불안정한 것입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내란 외환 전담 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사법개혁안을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최고위원 재보궐선거와 내년 지방선거 준비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어제 내년 지방선거 공천 룰이 통과됐는데 1차 예비 경선이 100% 권리당원 경선으로 치러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대표는 이처럼 지방선거 공천 룰은 권리당원의 권리를 대폭 확대해 당의 주인이 당원임을 천명하고 있는데 1인 1표 제도는 최근 투표수 부족으로 무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고위원 보궐선거 직후 다시 한번 전 당원들에게 뜻을 물어 1인 1표 제도를 재추진하겠습니다.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는 당의 단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전에 열린 공무원선거 실천 서약식에서 이번 최고위원 선거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토대를 쌓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 가도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예규 제정 예고에 내란 전담 재판부법 필요성이 사라졌다며 민주당의 입법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혁신당과의 통일교 특검 논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강민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란 재판부법은 수정안으로 포장됐을 뿐 위헌적 본질은 그대로라고 반발했습니다. 재판부 추천위를 중심으로 사실상 판사를 선별하는 구조로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입니다. 게다가 대법원이 이미 내란 사건을 집중 심리할 전담재판부 예규 제정을 예고한 만큼 법안을 만들 이유도 없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에 반하는 별도의 법안을 만들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는 식의 이재명식 세계관을 입법으로 관철하겠다는 발상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추진에도 개혁신당과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만 특검 추천 방식과 단일 쌍특검 여부를 놓고는 이견이 남아있는 상황. 송원석 천하람 원내대표는 오는 21일 만나 남은 쟁점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대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본 사항이고요. 특검 추천권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아마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이 띄운 대전 충남 통합 구상에 대해 이미 국민의힘에서 추진해온 사안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대통령의 정치적 개입 의도가 분명하다며 뒤늦은 정치공학적 접근은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네, 주간 이슈페이 국회방송의 김동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픽부터 살펴볼까요? 윤석열 파면과 이재명 정부. 김 기자, 키워드만 보면은 이건 이번 주 이슈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2025년 올해 달력을 보면 네. 이제 올해도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간 이슈픽을 좀 전환을 해서 올해 이슈픽으로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네. 올해 이슈픽. 네. 네. 올 한 해 뭐 정말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 저는 뭐 1년 동안 뉴스를 진행하면서 아무래도 그 대통령 파면이 가장 저한테는 컸고 네. 그랬던 이슈였던 것 같아요. 예.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윤석열 파면과 이재명 정부 출범이 아마도 이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뉴스였지 않을까 제 생각이 됩니다. 지난 4월 4일이었죠. 모든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됐었던 헌법재판소. 당시 이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이 오전 11시 22분으로 시간을 먼저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하는 이 선고하는 장면이 지금 아직도 뭐 생생히 떠오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지난해였죠. 12월 14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됐고요. 헌법재판소가 올해 4월 4일 윤 대통령을 파면을 했고 그렇게 되면서 조기 대선이 6월 3일에 치러졌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9.42%를 득표하면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꺾고 제21대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요. 그 이후에 이재명 정부가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네, 4월 4일에 대통령 파면됐고 6월 4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특히 이제 대선 같은 경우는 우리 그 국회 방송에서도 직접 이제 중계하고 선거 방송을 했었는데 벌써 6개월도 더 지났네요. 네.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도 이제 6개월이 됐는데 네. 왠지 좀 익숙했던 부분들이 를 생각을 해보면 당시 이제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기 때문에 예. 그 모습이 자연적으로 이제 투영되는 모습들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대 야소 그리고 필리버스터. 네,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네. 하면서 이제 국회는 당초 이제 여소야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는 의석수가 적었고 네. 이제 민주당이 야대였지만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여대 야소의 전국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국회 의석수를 보면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비서실장의 지역구 이 현재 이 공석인 두 자리를 제외를 하게 되면 범여권이 188석 그리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합친 게 이제 110석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그야말로 거대 여당이 됐습니다. 이 거대 여당 전국 속에서 이 주도권을 잡고 이제 각종 개혁 과제를 밀어붙이는 형국이었고요.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수적으로 많이 열세에 있었기 때문에 이 여론전으로 지지층을 결집을 하면서 대여 강경 투쟁으로 맞서는 올해였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회의 모습들을 보면 협치보다는 좀 대치의 장이 많이 있었고요. 또 타협과 합의 대신에 정쟁 정국이 좀 우리 눈에 더 크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분석들을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1년 내내 여야 강대강 대치가 그렇게 이제 이어졌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국회 키워드를 정해보라고 하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 뭐 두 개가 뜻이 약간 뭐 다를 수도 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여러 키워드 중에 바로 이 키워드도 해당이 될 것 같네요. 네, 국회 키워드만 얘기를 해본다면 네. 이 필리버스터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이제 대북전단 금지법이라 불리는 경찰관 직무 집행법 개정안을 비롯해서 정부조직법, 상법, 방송 3법, 노란봉투법 등등등 민주당의 이제 입법 속도 전에 이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통한 민주당의 이른바 입법 폭주를 고발하는 여론전을 택하게 되면서 필리버스터가 국회에서 자주 진행이 됐습니다. 네. 무제한 토론이긴 하지만요. 필리버스터는 이제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제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끝낼 수가 있고요. 법안을 처리할 수가 있는데요. 민주당이 현재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압도적인 의석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쟁점 법안은 이제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토론 종결을 하게 됐고 법안 처리 이 과정이 이제 도돌이표처럼 반복이 됐습니다. 네네. 다음 주 월화도 아마 필리버스터 좀 유력한 그런 이제 상황이 됐는데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슈픽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안 5년만 시한 준수. 네. 세 번째 이슈픽은 올해 국회에도 그래도 좀 칭찬받을 일, 또 국민들을 좀 웃게 만들 수 있는 일, 그 중에 하나를 정해봤는데요. 네. 내년 예산안 규모가 728조 원 역대 최대 규모였고요. 또 지난해보다 이제 많이 늘어났던 규모였기 때문에 이 예산안에 대해서 이견도 좀 컸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여야가 대립하는 게 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예상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뭐 예상을 깨고 5년 만에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 이후에 처음으로 법정 시한 내 여야 합의로 예산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내년 예산안 규모가 이제 728조 원 역대 이제 최대 규모였고 여야 간에 이제 이견 차이 굉장히 컸죠. 뭐 재정의 건전성이 중요하냐 아니면 현재 민생을 위해서는 확대 재정이 이제 중요한 것이냐. 그래서 예산안 처리가 늦어질 거라는 우려가 많았는데 예상 밖에 법정 시한을 준수를 했네요. 네, 맞습니다. 좀 의외였다라는 평가도 좀 있었는데요. 예산안은 어떻게든 여야가 합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예산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재명 정부 첫 해이기도 하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좀 많이 협조하는 부분도 있었다고 좀 보이는데요. 그 여야가 이제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팽팽히 이제 대립하고 갈등을 하지만 이제 꼭 필요한 민생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이견을 좁히고 좀 합의까지 이뤄내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당시에 우 의장이 그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전에 이런 발언을 하거든요. 여야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도 대화를 통해 서로 양보하며 또 합의에 도달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대화, 양보 그리고 합의 이 단어들이 이제 머릿속에 남습니다. 이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거여대, 네. 여거대 야손이 이 상황에서 저는 이제 거대라고 자꾸 표현을 하는데 현실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당장 네. 국회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요. 이날 가짜뉴스 근절법이라고 하는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하겠다고 민주당이 밝혔고요. 국민의힘은 이 두 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현재 예고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주간 이슈픽 여기까지 이제 듣도록 하겠는데 다음 주에도 올해의 이슈픽을 갖고 정리를 하시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튀르키예를 공식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누만 쿠르툴무시 국회의장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방위산업과 신재생 에너지 등 경제 분야 협력과 함께 의회 교류 확대 등 양국 간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장정현 기자입니다. 누만 쿠르툴무시 튀르키예 국회의장과 회담에 나선 우원식 국회의장.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문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사안들을 국회 대표단이 뒷받침하고 양국 국회 간 협력을 이루기 위해 튀르키예를 찾았다고 방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튀르키예 한국전 파병을 기념해 체결된 양국 간 보훈협력 MOU와 관련해 참전 용사와 그 가족들 간 교류와 기념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튀르키예가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2만 명이 넘는 군인이 참전을 해서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너무 많은 희생을 하셨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잘 뒷받침하겠습니다. 우 의장은 반덤핑 관세, 통관 지연 문제 등 튀르키예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도 적극 전달했습니다. 양국 의장은 방산, 원자력, 인프라, 신재생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이어주는 유라시아 해저건설 터널, 이것은 양국 모두에게 자부심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징적인 협력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런 모범 사례가 방산, 그리고 원자력, 바이오, 인프라, 신재생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 확산돼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특히 쿠르툴무시 의장은 양국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방산과 신재생 에너지 등 다양한 경제 분야에서 국회 간 협력을 강화하자고 화답했습니다. 우 의장은 이어서 튀르키예 국부 아타튀르크의 영묘를 방문해 양국의 공동 번영을 기원했습니다. 한국공원 참전 기념탑도 찾은 우 의장은 한국전쟁 4대 파병국인 튀르키예의 희생에 경의를 표하고 참전 용사와 유가족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국회방송 장정현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법 등을 처리했습니다. 이 법은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시장 운영자에게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제한하고 농축협 조합장 직선제 등의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과 반려동물 연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법도 농해 수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한복 문화산업 지원과 육성을 위한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한복문화산업진흥법엔 한복의 날 지정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한복 전문 인력 양성 등 관련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밖에 도굴 신고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매장 유산 보호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장애인의 스포츠 관람권을 확대하는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습니다.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박주민 의원이 1심에서 300만 원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법질서를 준수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지만 폭력 수단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 한 점은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되지만 두 의원 모두 벌금형 선고 유예를 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는 2월부터 사용자의 흔적 정보를 수집하겠다고 밝힌 카카오를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용자 동의 없는 정보 수집은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고 정보가 유출될 경우 사회 전체가 감당해야 한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기술 개발이란 명분이 있더라도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통제 장치 없이 추진되는 개인정보 수집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속 다양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뽑아 전해드리는 신동진의 국회 속. 오늘 주제는 탈모약 급여화 논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정은경 장관을 향해 탈모 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달라고 직접 주문했습니다. 탈모가 생존 문제가 된 시대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탈모 치료약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느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시 업무보고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의학적 이유로 생기는 탈모는 의료보험, 건강보험에서 원형 탈모 같은 건 치료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유전적인 요인으로 생기는 그런 탈모의 경우에는 의학적인 치료하고는 연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보급여는 하고 있지는 않은데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생긴 속된 말로 대머리니까 안 해준다가 원리인 것 같군요. 증상이 있거나 생명에 영향을 주는 그런 질환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급여를 하지는 않고 있는 거고요. 이거 옛날에는 이걸 미용이라고 봤는데 요새는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은 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대선에서도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이죠. 그동안 탈모는 건강보험 기준에 적용하기에는 모호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유전적인 탈모는 미용 문제에 가깝다고 판단해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빠졌던 건데요. 이 기준이 지금 현실에도 맞는지 다시 검토해 보자는 겁니다. 하지만 탈모 치료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는 문제가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른 상황인데요. 건보 재정은 이르면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 상황입니다. 국내 탈모 환자 규모가 약 1,0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측되는 가운데 이들 모두를 급여 대상으로 확대한다면 적자 재정이 더욱 악화될 거란 우려인 건데요. 건강보험 재정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재정을 쓸 건가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평가하고 또 건정심이라는 의결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검토하겠습니다.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책임져야 될 돈이 탈모 인구 한 1,000만 정도 잡으면 3천억 이상 또 돈이 나가게 되죠. 보험료를 또 올려야 될 거예요. 그럼 그 돈은 누가 낼 거냐.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선행이 돼야 되겠죠. 의료계에서는 재정이 한정적인 만큼 탈모 치료보다는 중증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분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탈모는 결국은 이게 건강상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미용상의 외모 관리 차원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이제 그 외모 관리를 위한 성형 수술까지도 건보 적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300만 탈모 인구를 겨냥한 건강보험 포퓰리즘이죠, 사실은. 국민들이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비만 문제 아닙니까? 그거 다 건보해 줄 겁니까? 그리고 외모에 자신감이 없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생존 문제입니다. 이것도 다 건보로 처리하자. 그러면은 건보 정말 이 재원을 어떻게 확보를 하겠습니까? 탈모 치료비의 절반 정도를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면 건보 조정으로 대략 한 1,100억 정도 될 것이다라고 불효불급한 부분은 좀 지출을 줄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영역을 추가하기도 하고. 몇천억 든다. 이게 모퓰리즘 아니냐 하고 국민의힘에서는 하지만은 지금 실시 검토하자 그러면은 차등별로 할 수 있죠. 심한 사람들, 젊어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아동들도 있거든요. 애들도 강제적 접근을 하면은 또 건보 문제도 좀 해결되지 않느냐.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건강보험이 생명과 직결된 치료뿐 아니라 삶의 질과 관련된 치료까지 책임질 수 있는지 그 기준과 범위를 정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며 재정의 압박이 커진 만큼 어디까지 공적 보험으로 보장할 것인지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동진의 국회 속이었습니다.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한 입장을 양당 대변인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여야 스피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 주 본회의를 앞두고 다시 국회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예규에도 여당은 내란 재판부법을 처리할 방침이고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한편 고등법원에선 전담재판부 예규 후속 절차에 착수를 했는데 사법부의 예규와 국회 입법 양측의 의견을 들어볼까 합니다. 김주호 대변인. 일단은 사법부가 늦게나마 내란 재판부에서 일어나는 그 소송 지휘와 관련된 수많은 문제점들과 국민적 지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용을 해서 늦게나마 내란 전담 재판부의 예규를 만든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규는 법이 아닙니다. 그냥 사법부가 만든 규칙에 불과하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하게 법률로 내란 전담 재판부를 규정할 필요가 있고 여러 면에서 보면은 이러한 내란 전담 재판부 전담 법안이 나올 때까지 과거에 조희대 사법부 그리고 지기현 재판부가 내란 재판 자체를 좀 성의 있고 스피디하고 국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그렇게 소송지를 했다면 이렇게 민주당이 법까지 만들고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너무 지금이라도 예규를 만든 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법으로 만들어야 더 확실하게 이 내란 전담 재판을 처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다음 주에 아마 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일 겁니다. 네, 이준우 대변인. 대법원에서 예규로 만든 거는 아마 최악은 피하자 그리고 위헌 논란은 피하자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는 반대하지만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마련한 예규다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은 평가를 할 만합니다. 하지만 방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하게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규가 아닌 법에서 입법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그게 오히려 확실하게 위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법에는요 특별재판부는 군사보험밖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 민주당이 추진할 때는 내란 특별재판부라고 추진했었죠. 근데 이름을 내란 전담 재판부로 바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름을 바꿨다고 해서 본질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입법을 통해서 사후적으로 법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법원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적 입법에 위배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걸 1심에서 적용하지 않고 2심에서 적용한다라는 부분도 민주당에서는 위헌적 소지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여전히 위헌적 소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1심, 2심, 3심 전체 절차 중에서 어쨌든 법원이 무작위 배당의 원칙을 어긴 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위헌 소지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민 입장에서는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주에 이 법안이 두 개가 처리되는데 필리버스터가 재개될 가능성이 아주 크게 높게 점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리고 지금 또 현안이요.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전 장관이 오늘 경찰청에 출석을 했습니다. 장관직은 내려놓고 의원직은 유지한 상태인데요. 그리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1일 통일교 특검 공조를 위한 추가 논의에 나서게 되는데요. 특검 추천권에 대한 이견이 조율이 돼서 내주에 특검법을 발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변을 들어볼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이준우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은요 통일교 특검법뿐만 아니라 민중기 편파수사 특검법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쌍특검법이라 해가지고 현재 민주당에서 지금 사실상 전재수 의원 관련된 의혹을 사실상 경찰 수사를 통해서 덮으려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리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찰을 통해서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즉 특검을 발휘한다 그러면 난 특검을 받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경찰은 현재 경찰청장이 지금 대행체제입니다. 대행체제고 그렇다면 그 외에 누가 있습니까? 행안부 장관인데 행안부 장관이 윤호중 의원인데 그분이 현역 또 민주당 의원이에요. 그렇다면 이재명 정권 입장에서는 경찰을 자기 원하는 대로 상투를 잡고 수사의 방향을 잡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아마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따라서 특검이 아닌 경찰 수사로 전재수 장관에 대한 의혹을 좀 톤을 낮춘다거나 아니면 무혐의 처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시간을 끌면서 결론 안 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가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교 게이트 특검법을 통해서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전재수 장관이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경찰에서는요 전재수 장관 압수수색 할 때부터 굉장히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밝힐 수 없는 거죠. 증거 인멸을 할 수 있게 2시간 10분 동안, 2시간 20분 동안 의원실 앞에 서서 우두커니 서서 안에서 파쇄기가 돌아간 것을 우두커니 바라보기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 알리바이도 깨졌습니다. 부산에 있는 통일교 행사에 안 갔다고 얘기했지만 그 근처 식당에서 카드를 결제한 정치자금으로 카드를 결제한 내역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그날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통일교에서 또 전재수 장관의 책을 무려 1,000만 원씩 구매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추가로 밝혀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출판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법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입장입니다. 지금 이거 봐주기 수사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 전재수 전 장관의 경우에는 경찰에 출석을 해서 위법적인 금품 수수와 관련된 건 전혀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더라고요. 김건희 특검에서 진술이 나왔을 때 좀 빨리 조치를 했으면 이러한 오해를 사지 않았을 텐데 그 부분은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특검팀의 특검법 설립 목적 자체가 김건희 씨의 범죄 혐의에 관한 것이고 그 범죄 혐의가 너무나 방대하고 다양하고 백화점식으로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좀 여력이 없어서 조금 시기를 놓쳐서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사건을 넘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했고 전재수 전 장관을 비롯한 3명의 정치인에 대해서 즉시 출국 금지 조치했고 그다음에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 관한 압수수색이 들어갔고 그 압수물을 지금 분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뭔가 수사가 미진하고 과거 검찰이 김건희 씨를 수사했을 때처럼 김건희 씨 측의 핸드폰을 반납한다든지 뭔가 굴욕적인 수사라고 그도 모자라 무혐의 처분을 한다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특검을 논의해도 되지. 지금 한참 경찰이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먼저 앞서 나가는지 잘 모르겠고요. 아마도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이러한 3특검으로 많은 정치인들이 수사를 받았고 지금도 정치인들이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뭔가 정치 공세적으로 특검 도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짧게 반박 안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민주기 특검이 굉장히 공정하게 수사를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죠. 권성도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자금 출처입니다. 토익교에서 돈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이것도 김건희 여사 아무 관련 없는 별건 수사를 통해 가지고 이미 구속까지 시켰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사무관도요 별건 수사를 통해 가지고 김건희 여사 아무 관련 없는 뇌물 혐의로 해서 또 구속 기소시켰습니다. 이렇게 본인들 보기에는 야당이거나 또는 자기들 보기에는 관계가 없거나 이러면요 그냥 기소를 해서 구속시킵니다. 그런데 여당 관련된 의혹이 나왔을 때는요 똑같은 자금 출처이 통일교에서 나왔는데도 왜 전재수 장관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하고 4개월 동안 뭉개고 있었죠? 이거는 제가 보기엔 공소시효를 채워주기 위한 4개월 동안 지나고 한 5개월 정도 되면은 정치자금법 혐의를 씌운다 그러면 공소시효가 완료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것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공소시효 채우기 늑장 수사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국민의힘 측에서는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내란재판부법을 보면 필리버스터 종료 후에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반면에 통일교 특검법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이게 미지수인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손을 잡아도 지금 의석이
열석입니다. 특검법 발의 후에 국민의힘의 계획을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뭐 삭발투쟁 이런 거 갈까요? 어떻게 될까요? 글쎄 뭐 삭발투쟁을 한다 그러면 당 대표가 뭐 대표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겠죠. 그러면 뭐 다들 이제 지도부도 다 같이 단식 투쟁을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는데 과거에 김성태 원내대표 시절에 아마 그 댓글 조작 사건 그거 특검을 이제 관철시키기 위해서 단식 투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막 그런 이제 선례를 들면서 지도부가 좀 더 결기를 보여주면은 특검법이 관철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최후의 방법, 그러니까 국민들 지금 오늘 중요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국민의 여론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갤럽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62%가 통일교 특검을 찬성한다고 나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의 상당한 지지 기반을 할 수 있는 40대가 76%나 찬성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네요. 전 지역, 전 연령대에서 60% 전후로 통일교 특검을 다 찬성하고 있다는 오늘 갤럽 여론조사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민주당에서 모른 척하고 특검법을 발의했을 때 그냥 뭉개고 가겠다? 저는 민주당 역풍을 아마 예상해서 어느 정도는 계속 버틸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삭발투쟁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도부가 만약에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같이 한다 그러면 단식 투쟁 정도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일단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손을 잡았고 여론조사도 이렇게 상당히 높게 또 나타난 게 있는데 과연 어떻게 여당 측에선 대응을 하실 계획인가요? 수사기관이 수사가 미진해 보이고 국민적 의혹이 커지면 그때 가서 한번 검토해 봐야지. 지금 이제 수사 본격적으로 들어간 지 2주도 안 지났는데 지금은 좀 시기상조로 보이고요. 네.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이 모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통일교의 본산에 간 적이 있냐 물어봤을 때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에 통일교와 관여되어 있는 후원을 받고 있는 그러한 정치인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눈에 그런 티끌만 보지 말고 제 눈에 좀 티끌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측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내용이 깊어지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당무감사를 놓고 친한계와 당권파 간의 대결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한동훈 전 대표가 한덕수 전 총리와 내란 업무에 손을 잡았다 이렇게 공세를 폈는데요. 김문수 전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가 또 러브샷하는 그런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또 연출되기도 했었는데요. 자, 이 국민의힘 이 갈등이 장동혁 대 한동훈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지금 당무 게시판 관련된 당원 게시판 관련된 당원 게시판 관련된 당무 감사 때문에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김종효 전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해당 행위 때문에 그 발언이 굉장히 좀 심각했었죠.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향해서 북한의 조선노동당 같다라든가 또는 이제 나치 정권 같다든가 파시스트라든가 이런 식으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비판을 해서 당원권 정지 2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당원 게시판을 통해서 당원 게시판에 여론 조작을 해서 당의 어떤 민심이나 민주적 의견 수렴 이 절차를 왜곡시켰다는 것이 확인이 되게 되면 훨씬 더 당원 정지권 2년보다 더 심한 그런 징계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선제적으로 좀 김문수 후보와 손을 잡아가지고 자기 세력을 좀 키울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이해가 있었을 것이고 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만약에 장동혁 지도부가 와야 되거나 흔들린다. 그래서 혹시나 비대위 체제로 간다라고 하면은 내가 거기에 참여해서 투입되거나 또는 발탁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계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복귀할 수 있는 기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당원 게시판 문제를 좀 깔아앉힐 수 있는 또는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이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두 분이 러브샷을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이것이 오래 갈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탄핵에 대해서 입장이 너무 다릅니다. 서울과 부산 이런 정도의 간극이 아니라 지구와 뭐 달과의 거리 그 정도인가요? 이 정도로 간극이 너무 끝에서 끝에 있다. 탄핵에 대해서 찬성했던 것은 한동훈 대표고 반대한 것은 김문수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사람이 일시적으로 러브샷 하는 거 이건 누가 보더라도 계산적인 일시적인 퍼포먼스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죠. 네, 야권에서는 또 뭐 뭉쳐야 한다,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내홍이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된다면 여야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전망을 좀 들어볼까요? 저희도 좀 어리둥절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2호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날뛰는 소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의 미친 소가 도대체 누구냐? 한동훈계냐? 장동혁 당대표냐? 아니면 친윤계냐? 사실은 다 각자 도생에 본인의 어떤 정치적 이득만 이야기하지 국민의힘이라는 정치 결사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동지고 같이 가야 할 그러한 식구고 정말 끈끈한 사이여야 될 텐데 남보다 못한 사이 아닙니까? 이쯤 되면은 서로 각자의 길을 가야지 왜 그 정말 다 망해간 간판만 남아있는 곳에서 뭔가 좀 유산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데 굉장히 볼상사납고요. 한마디로 정부 여당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처럼 정말 이 야당을 탄압했으면 야당이 저렇게 못 싸웁니다. 지금 한마디로 살만하니까 유산 가지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분발하셔라. 네. 그리고 그만 싸우고 국회와 또 집권한 이재명 정부와 견제하려면 그렇게 뭐 집안 싸움 해갖고 되겠습니까? 예, 저는 좀 성찰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망해가는 정당이라고 하셨는데요. 그거는 이제 사실과 굉장히 다른 얘기죠. 왜냐하면 망해가는 정당이라면요, 어떻게 당원이 가입이 늘 수가 있습니까? 당원 가입이 지금 100만 당원이라고 지금 이번 달 안에 아마 100만 당원이 확실시 돼 보인다고 합니다. 네. 우리 보수 우파 정당에서 100만 넘은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장도혁 대표 체제 하에서 처음으로 100만 당원을 넘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망해간 정당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지난주에 갤럽이죠. 갤럽에서 네.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디를 지지할 것이냐라고 했는데 야권을 지지하겠다, 여권을 지지하겠다 했는데 그게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오차 범위 내에서 한 4% 정도 차이 난 걸, 포인트 차이 난 걸 나왔는데 그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많은 상당의 수의 국민들이 현재 이재명 정권의 폭정 또는 민주당의 어떤 의회 폭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견제 심리가 이미 작동하면서 우파 정당에 상당한 국민들이 관심 가지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 심리도 충분히 있다라는 답변까지 들어봤고요. 제가 이준우 대변인께 계속해서 발언 기회 먼저 드렸는데 다음 질문은 김주호 대변인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외교당국의 대북공조 회의에 통일부가 불참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부처 간의 갈등설이 불거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청래 대표가 통일부 지지 발언과 함께 이른바 자주파를 배치해서 한반도 평화전략위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말대로 국회가 과연 이 지렛대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남북 관계가 너무나 경색돼 있습니다. 과거 윤석열 정부 때 정말 그 북한의 국지전 도발을 유발하는 그 휴전선 근처에서 아파치 최신 헬기를 띄우고 또 거기에 뭐 그런 어떤 무전이 도청 당하게 노출시키고 거기에 뭐 백령도 인근에 K9 자주포를 200발 이상 쏘고 그것도 모자라서 무인기를 대량으로 북한에 보내갖고 정말 김정은을 비하하는 그런 전단지를 뿌리면서 정말 남북 관계가 이제는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경색되는데 이 국면을 풀으려면 이재명 정부에 있는 통일부가 좀 앞장서서 북한과 대화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부터 저희는 사실은 이런 남북 관계 관련 어떤 그 실무적인 그러한 협상까지도 대부분 미국 정부의 지침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게 좀 자유롭지 못하고 관계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다른 외교 관계는 외교부가 하더라도 남북 관계만은 통일부에서 좀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기존에 있던 그런 미국 중심의 외교 공직자들과 좀 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이런 모습 보여드리는 게 송구하긴 한데 잘 조율해가지고 남북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데 좋은 그런 성찰의 성장의 아픔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준우 대변인.
근데 지금 결국은 이제 이거 같아요. 동맹파라고 지금 분류되는 외교부 그리고 자주파라고 분류되는 통일부 이 둘 간의 알력 싸움이 있었는데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자주파 통일부에 손을 들어준 게 아니냐라고 아니냐고 많은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나라는요 혈맹 관계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 대만, 유럽과 함께 외교적으로 스크럼을 짜가지고 북한을 견제하고 한반도 안보 평화를 유지하는 그런 전략을 써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엔 대북 제재에 적극 참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통일부하는 자주파는 뭐냐? 이런 해외 공조, 우방 국가들의 공조를 모두 물리치고 통일부와 독자적으로 북한과 협상을 한다거나 북한과 교섭을 한다거나 이를 통해서 북한에 지원을 한다거나 북한의 어떤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돌아온 게 뭡니까? 우리 지난번에 이미 해봤지 않습니까? 네. 햇볕 정책을 통해 가지고 북한에 자동차 공장을 지어줬는데 그 결과가 지금 뭐죠? 그 공장은 지금 고사포 만드는 공장으로 지금 변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 우리가 한다고 시설까지 다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네. 결과 뭡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 병사에서 저격을 당해가지고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금강산에 있는 모든 시설물 북한이 다 사용하면서 압수를 해버렸습니다. 개성공단도 마찬가지죠. 개성공단도 결국 우리 한국 기업을 다 쫓아내면서 거기 있는 원자재와 기계를 전부 다 압수해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생산하는 공장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자주파 외부의 아무런 이제 얼라이 없이 공조가 없이 우리끼리 자주적으로 했다가는 또다시 이런 식으로 화가 돌아올 수 있는 상황 그리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장해 주지 않는 이런 자주파적인 실험을 또 한다는 거 이거는 과거의 어떤 실책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는 정책이다. 지금 그렇게 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네. 이성나 외교안보실장이 다음 주에 경질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요? 좀 이게 소문으로 좀 나오는 건데 네. 굉장히 저는 위험한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인가요? 미국에 가지고 한미 동상 협상 관련된 후속 조치 협상한다고 갔었는데 네. 위성락 만약에 그 실장이 다음 주 돌아와서 경질되면서 빠진다 그러면 아마도 북한에 보내는 신호는 자주파가 우리가 확실해 통일부에서 확실하게 북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신호로 비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석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네. 동시에 미국에는 어떤 신호가 되겠습니까? 미국은 견제를 하고 우리가 친북으로 돌아섰다. 친중을 간다는 신호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통상 이 교섭하는 거를 또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빌미를 제공해주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과의 어떤 정책의 변화는 단순히 이번 정권에서 그냥 실험적으로 하는 이런 수준이 돼서는 안 된다. 전반적으로 한반도 안보와 미국과의 관계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봐서 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남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 충남 통합을 제안한 직후에 이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건데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말 주목받고 뜨고 있는 그런 이슈인데 이게 뭐 국가 균형 발전에 의미가 있다 이런 접근이다 아니면 이게 지방선거용이다 이렇게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당은 오늘 대전, 충남 통합발전 특별위를 출범시켰고요. 내년 1월에 특별법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에 국민의힘은 우리가 먼저 주도를 해서 특별법도 발의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정책에 저작권이 어디 있습니까? 저작권은, 그러면 그렇게 네. 뭐 하고 싶었으면 정부 여당일 때 그것도 몇 개월 전이잖아요. 윤석열 정권 때 빨리 처리했으면 되는데 처리도 못하고 있다가 이재명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하니까 이거 내가 먼저 하려고 했는데 그럼 버스는 떠난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수도권이 블랙홀로 모든 산업과 인구와 인재와 뭐 자원을 지금 다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네. 충청권도 그렇고 호남권도 그렇고 부의경도 그렇고 이제 뭉쳐야 됩니다. 뭉쳤을 때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나겠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행정이라는 것이 칸막이 행정이 있기 때문에 뭉치면 사실 인구도 충남권에 한 300만 명 넘는 메가시티가 생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은 지역 주민들의 미래,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통합이고 정부 여당이 그러한 니즈를 파악하고 이렇게 정말 화끈하게 추진하는 이 모습 저는 국민의힘의 지금의 이런 푸념은
버스 지나고 나서 손을 흔드는 격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정권 잡고 있을 때 하지 그랬냐 이렇게 반박이 들어왔네요.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은 그때 우리가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했었죠. 실제로 추진했는데 민주당이 의석수를 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련 입법도 했었어요. 입법했는데 민주당이 그걸 쳐다보겠습니까? 처리를 해줄 가능성이 아예 없었던 거죠. 그때 우리가 이걸 추진한다고 했을 때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팔짱 끼고 구경만 했었습니다. 실제로 어땠었느냐? 당시 이장훈 대전시장, 그다음에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 두 분 다 국민의힘 소속 출신 단체장입니다. 이 두 분이 500만 대권역을 만들자고 하면서 이를 통해서 행정 효율과 지역 경제성을 올리자라고 해서 공동 선언을 했어요. 네. 그 선언을 하고 나서 작년 9월이죠. 작년 9월에 대전과 충남을 통합하는 법안을 발의해서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때 민주당 어땠습니까? 전혀 관심 안 가졌습니다. 왜?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정권을 가지고 있고 국민의힘을 주도해서 통과됐다 그러면 이게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성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의석수를 무기를 가지고 이거를 방해한 거예요. 그래 왔다가 지금 뒤늦게 이게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 주제를 속된 말로 훔쳐가는 거죠. 훔쳐가서 이번 정권 내에서 만약에 이거를 추진한다 그러면 정권의 성과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성과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노리고 뒤늦게 팔짱 끼고 있던 것을 팔짱을 풀고 적극적으로 소매를 걷어 올리는 모습을 보인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당시에 방해하고 성과 내는 걸 막았다라고. 전형적인 남탓 정치예요. 권한이 있을 때 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반대하면 서로 협상을 하고 하나 내주고 하나 얻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민주당에 반대하면 민주당이 민심을 잃고 결국 총선 대선에서 졌겠죠. 그때 국민의힘에서 무슨 협상을 했습니까? 뭐가 협의가 됐어요? 그냥 무조건 하지 말자. 저희가 여당 같아서 저희는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 그런데 국민의힘과 정부에서 뭘 하지를 않았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3년 동안 이러고 있다가 내란 저질러서 정권 뺏긴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못했다는 거 다 국민들 알죠. 왜? 탄핵을 몇 명 했습니까? 국무위원들 일 좀 하려면 28번 탄핵했습니다. 예산도 깎는 게 아니고 그냥 제로로 만들어버렸어요. 이렇게 사람을 빼고 예산을 빼는데 무슨 수로 일을 합니까? 입법도 하려면요. 의석수에서 밀려가지고 일방적으로 방해해가지고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슨 방법으로 관련 입법을 합니까? 그래서 이 지금 대전 충남 통합하는 입법도 우리가 발의를 했지만 논의조차 못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안건으로 올려주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의석수를 가지고 폭로를 한 그 결과였었는데 그거를 마치 자기들은 모르는 척하면서 새로운 자기들의 어떤 정책인 것처럼 새로운 공약인 것처럼 포장해서 포장거리에서 내놓는 거는 정말 뻔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희가 매주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두 분의 답변을 들어보면은 좀 쟁점 현안들에 대해서 도돌이표가 되고 있는 듯한 저는 그런 기분도 들고요. 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또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스피커 지금까지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